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의 똑똑한 강아지입니다. 이 책은 2024년 7월에 출간되어 현재 소설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의 책이에요. 출판사는 서삼도, 저자는 송희구님입니다. 이 책은 30만 베스트셀러이자 드라마, 웹툰 제작으로 큰 화제를 몰고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의 송희구 작가님의 소설 신작이에요. 저자는 이번에는 인간이 아닌 말하는 강아지 나또를 주인공으로 한 명랑 모험 소설을 펴냈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이면서도 톡톡 튀는 캐릭터. 저자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 인간은 물론이요. 강아지, 고양이, 바다 거북이 등 개성 넘치는 동물 캐릭터들의 티키타카가 어우러진 기상천외한 모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주인공 강아지 이름 나또는 작가의 실제 반려 강아지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 작품에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힘센 여자 강남순의 배우 이유민님과 소방서역 경찰서의 배우 공승현님이 먼저 읽고 극찬을 내놓은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강아지 나또의 입장에서 보는 반려인간의 이야기이자 나또가 겪는 세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강아지의 입장에서 인간과의 함께살이를 사실적으로 다채로운 시각으로 표현하는데 이런 부분이 신선하고 재밌는 소설이에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귀엽고 사랑스러운 나또의 모습에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며 행복하게 읽었어요. 일상에 지치고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감동과 재미, 힐링을 전해주는 인생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나의 똑똑한 강아지를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1리터의) 눈물과 (99리터의) 웃음, 달콤한 감동과 청량한 즐거움. 귀염뽀짝 강아지 나또는 오늘도 달린다. 용감하게. 강아지 나또는 수제 가구를 만드는 할아버지와 손녀 수주와 함께 살고 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떠나는 날, 나또는 그만 휴게소에서 가족을 놓치고 만다. 큰일이다. 수주와 할아버지를 찾아야 해. 부산? 부산? 기다려. 내가 꼭 찾아갈게. 황금빛 털을 날리며 사랑하는 수주와 할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는 나또. 때로 무섭고 슬프지만 파란 모자인간, 스텔라냥, 코랄터트, 하루루와 로토루, 오스튼 비버와 그레이트 이글의 도움을 받으며 부산으로 향해 달려간다. 하지만 좋은 인간, 좋은 동물 친구들만 있는 건 아니었으니 나또는 흉악한 가죽 재킷을 만나 위험에 빠지는데 이 글은 인간이 쓴 글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생명체인 개를 대표하여 이 몸이 겪었던 일을 직접 기록한 것이다. 인간들은 자신이 반려동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전략가 전술에 능한 우리가 인간들을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있다. 그러니 이 글을 읽고 너희 인간들은 너무 놀라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부터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전부 사실이다. 조금 이상할 수도 있고 웃길 수도 있지만 모두 진실이다. 자, 이제 똑똑한 강아지, 나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인간들은 행복을 찾겠다며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지만 우리 똑똑한 강아지들은 행복해지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간식만 먹어도 행복하고 차 안에서 창밖으로 머리만 빼꼼 내밀어도 행복하고 졸음이 스르르 오는 순간도 행복하고 청소도 할 겸 바닥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먹어 치울 때도 행복하다. 수지와 할아버지. 윙. 오늘도 시끄럽다. 나무 냄새가 강하게 나고 페인트 냄새가 코끝을 파고든다. 이 두 가지 냄새가 동시에 나는 물건은 사람들은 가구라고 부른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 두 가지 냄새를 합쳐서 가구를 만든다. 공간 전체가 가구 냄새로 가득 차 있다. 나는 후각이 매우 예민하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혀로 맛보는 것보다, 코로 냄새를 맡는 능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나다. 발달한 후각으로 무엇이든 찾아내고 알아낸다. 냄새만으로도 상대의 감정을 알 수 있을 정도다. 나와 함께 사는 두 인간은 온몸으로 나를 좋아하는 티를 낸다. 내가 좀 그렇다. 이들에게서는 가구 냄새와 몇 가지 냄새, 그리고 나를 향한 호감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나는 언제 어디서든 이 두 인간을 다른 인간들과 구별할 수 있다. 내가 먹는 밥은 로얄 캐닌이다. 한 번은 여자 인간이 유기농이라며 부어준 밥을 먹은 적이 있다. 맛은 매우 좋았지만 먹고 나서 종일 배가 부글거려서 꽤나 고생을 했다. 그 다음부터는 밥그릇에는 로얄 캐닌만 나온다. 아무래도 죽을 때까지 이것만 먹을 것 같다. 그래도 나이 든 인간이 식탁 밑으로 슬쩍 던져주는 수박 한 조각이 있다. 여자 인간은 나이 든 인간에게 강아지는 인간 음식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인 것 같았다. 그 후로는 나이 든 인간이 여자 인간 몰래 먹을 것을 준다. 인간들은 가끔 나를 불쌍하다는 눈길로 바라본다. 자기가 먹던 음식을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하는 것이 보인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딱한 존재가 아니다. 주면 고맙지만 안 줘도 상관없다. 강아지는 지구에서 가장 위대하고 용맹한 최상위 계급이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나또에게 사람 먹는 음식을 절대 주시면 안 돼요. 알았어. 이런 대화를 듣고 나니 오히려 식탁 위의 음식 냄새가 더 강하게 코를 찔렀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가? 타고난 총명함과 지혜가 있는 강아지 아닌가? 그들은 스스로 나에게 음식을 줄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이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나는 나이 든 인간의 발 아래에 앉아 물끄러미 위를 올려다본다. 나를 쳐다보든 말든 계속 올려다본다. 내가 시야 안에 있는 이상 자신도 모르게 의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이 든 인간이 혼자만 먹고 있다는데 죄책감을 느낄 때쯤 다음 스텝으로 넘어간다. 몸을 일으켜 왼쪽 앞발을 나이 든 인간 무릎에 살펴시 올려놓는다. 한 발만 올리는 게 중요하다. 더 애처로워 보인다. 나이 든 인간은
한 발을 올린 채 가엾은 표정을 짓고 있는 나의 머리와 목덜미를 쓰다듬는다. 그렇게 자신의 죄책감을 나를 예뻐해주는 표현으로 상쇄시킨다. 후후후, 이미 반쯤 넘어왔다. 여기서부터는 인간의 근원적 감성을 자극할 만한 연기가 필요하다. 올렸던 왼발을 내리고 뒤돌아서 터벅터벅 걸어간다. 쓸쓸해 보이는 것이 포인트다. 인간은 쓸쓸한 뒷모습에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 나이 든 인간은 내 뒷모습을 보고 너무 미안하고 안 됐어. 내가 저 강아지의 주인 자격이 있기는 한 걸까?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두 번째 작전은 그 다음 식사 시간으로 이어진다. 이번에는 나이든 인간의 발등을 베개 삼아 눕는다. 동시에 나이든 인간과 눈을 맞춘다. 눈을 치켜뜨면서 흰자가 살짝 보여야 인간들의 마음이 더 흔들린다. 기대는 안 하지 마. 혹시나 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라는 메시지를 눈빛으로 전달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왈왈 짖거나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무기력하고 축 처진 분위기를 연출해야 한다. 나이든 인간의 눈은 식탁 위의 반찬을 향해 있고 입은 밥알을 씹어 삼키고 있지만 모든 신경은 나에게 쏠려 있음이 분명했다. 얼마나 먹고 싶을까? 설마 겨우 한 조각에 문제가 생기진 않겠지.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우리 나또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나는 무자비한 인간인가? 그의 눈빛만 봐도 생각을 읽을 수 있다. 툭. 나이든 인간은 실수로 고개 한 점을 떨어뜨렸다. 드디어 그의 마음이 열렸다. 나는 앞발로 고기를 잡아 끌어당겨 입안으로 삼켰다. 조용하고 빠르게 행여나 이성을 잃고 쩝쩝 소리를 낸다며 여자인간이 뱉어 라고 소리치며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이든 인간의 얼굴에 만족감이 가득하다. 자기와 호흡이 척척 맞는다며 뿌듯해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우리 둘만의 비밀 작전이 완성되는 순간이다. 우리 강아지들은 겉으로만 보면 인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우리보다 조금 덜 똑똑한 인간들의 이성과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쥐고 흔들고 있다. 같이 사는 여자, 인간의 이름은 수주. 같이 사는 나이든 인간의 이름은 할아버지. 수주는 나이든 인간을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할아버지는 그녀를 수주라고 부른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는 이렇게 이름을 하나씩 터득한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똑똑한 것 같다. 수주는 나를 나또라고 부른다. 왜 나또인지는 모르겠다. 나는 이름 욕심이 없다. 누가 뭐라 부르든 상관없다. 그런데 나또라는 이름은 그냥저냥 마음에 든다. 수주가 나를 부를 때 상냥하게 나또라고 불러서 그런 것 같다. 그런데 헷갈리는 게 하나 있다. 어떨 때는 나또라고 부르고 어떨 때는 나또야 라고 부른다는 점이다. 나는 처음에 인간들이 말끝에 야를 붙이는 거 화가 나서라고 생각했다. 인간들은 보통 화가 나면 야 라고 소리를 지르기 때문이다. 내가 이 집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노란색 구두를 우걱우걱 씹어 먹은 적이 있다. 신발장에서 반짝반짝 광이 나는 구두가 인간들이 먹는 매끈한 사탕처럼 맛있어 보였다. 즐겼지만 씹는 맛이 일품이었다. 외출했다가 돌아온 수주가 이 모습을 보고는
야! 라고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 그때 야라는 단어가 혼자 쓰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이름 뒤에 붙는 야는 다정한 것이고 야만 크게 말하면 화가 난 것이다. 수지와 할아버지는 나를 좋아한다. 물론 나도 수지와 할아버지를 좋아한다. 수지는 나를 갑자기 번쩍 들어 올려서는 눈을 마주치며 정겨운 어조로 말을 건넨다. 그리고 나의 머리와 귀, 발바닥에 코를 갖다 댄 채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는 폭풍 같은 사랑의 감정이 휘몰아친다. 할아버지는 나를 배 위에 올려놓고 자기도 한다. 나는 작은 강아지가 아니다. 무려 5kg이 넘는데도 무겁지 않은가 보다. 나도 할아버지의 배 위가 싫지는 않다. 할아버지의 배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잠이 솔솔 오게 하는 신기한 장소다. 무릉도원이다. 오늘은 이사하는 날이다. 내가 살 곳은 내가 정해야 하는데 인간에 의해 정해진다는 게 조금 자존심이 상한다. 수지의 말에 의하면 지금 사는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도시로 간다고 한다. 도시의 이름은 확실히 기억이 안 나지만 부산인지 부산인지 보산인지 암튼 비읍 다음에 산자가 들어갔다. 오랜만에 코끼리를 탄다. 코끼리 운전은 할아버지가 하고 옆자리에는 수지와 내가 앉는다. 창문 유리가 쓱 내려간다. 세상의 냄새를 맡아본다. 바람이 휘불며 다양한 냄새가 콧 속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재채기를 시원하게 2번 한다. 혀도 길게 내밀어 본다. 입안으로 시원한 공기가 불쑥 들어온다. 공기는 수지와 같다. 없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나의 전부라는 뜻이다. 걸어가는 개들이 보인다. 코끼리를 타고 가는 내가 부럽지? 라는 의미로 왈왈 짖는다. 어떤 개는 내가 너무 부러운지 같이 짖는다. 어떤 개는 부러움을 티내지 않으려고 못 들은 척한다. 못 들은 척 해봐야 소용없지. 부러운 건 부러운 거지. 너도 같이 사는 인간에게 태워달라고 하렴. 그렇게 우월감에 젖은 채 도시의 냄새를 맡는다. 높은 건물들이 없어지고 낮은 집들만 보이는 풍경으로 바뀐다. 하늘이 이렇게 넓었나 싶을 정도로 잘 보인다. 킁킁 멋진 냄새, 근사한 냄새가 난다. 콧구멍을 크게 벌려 깊게 숨을 들이쉰다. 와, 이건 대체 무슨 냄새지? 너무 좋아. 냄새가 불어오는 방향 쪽을 자세히 보니 저 멀리 내 털 색깔과 비슷하면서 덩치는 커다랗고 느릿느릿한 동물이 고개를 숙이고 풀을 뜯어먹고 있다. 수주가 갑자기 인상을 쓰며 소똥 냄새라고 말한 뒤 빠르게 창문을 올린다. 이 좋은 냄새를 왜 싫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인간들의 코는 이상하다. 코끼리는 빠른 속도로 달린다. 핸들 뒤쪽의 작은 텔레비전에서 80이라는 숫자가 점점 올라가더니 100까지 간다. 코끼리가 자동차라는 것쯤은 안다. 내가 어릴 적 자동차를 처음 봤을 때 코끼리처럼 크다고 느껴진 기억이 좋아서 코끼리라고 부르는 것뿐이다. 물론 살아있는 코끼리를
실제로 본 적은 없다. 바깥의 경치들이 빠르게 지나간다. 눈동자만 돌려 수주를 한번 보고 할아버지를 쳐다본다. 할아버지는 항상 다정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픔의 덩어리를 가슴 한쪽에 품고 있는 것 같다. 수지는 나를 자기 얼굴 높이까지 들더니 발바닥을 자기 코에 갖다 댄다. 꽃은네. 너무 좋아. 수주는 나의 발냄새를 좋아한다. 나도 수주의 발냄새를 좋아한다. 발은 걷는데도 필요하지만 좋은 냄새를 풍기는 역할도 하는 중요한 부위다. 나를 다시 무릎 위에 내려놓고 머리와 귀 주변을 부드러우면서도 살짝 격하게 문지른다. 나를 귀여워해줄 때 하는 표현이다. 그러다가 귀를 뒤쪽으로 접어 털과 함께 쭉 당긴다. 수주가 머리를 하나로 올려 묶을 때처럼 당기는 모양새라고 보면 된다. 내 머리도 묶으려고 당기는 건가? 여태까지 묶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아 그냥 당기는 것이다. 인간들은 그냥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특히 할 말이 없을 때 그냥이라고 한다. 나는 정확히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른다. 인간들이 쓰니까 나도 따라 쓰는 것이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자 수주는 어느새 고개를 기이한 각도로 꺾은 채 자고 있다. 불편해 보이지만 차에서는 저렇게 자는 게 편한가 보다. 수주가 졸기 시작하니 나도 졸리다. 우리는 늘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깬다. 그녀가 자는 지금 그녀의 손을 두어 번 핥고 그녀의 옷 속에 스며든 살냄새를 맡으며 잠이 든다. 쉬었다 가자. 수주야 나또야. 할아버지 목소리에 잠이 깬다. 도시에서 보기 힘든 광경이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 도착한 곳에는 낮고 길게 뻗은 거대한 집이 한 채 있다. 코끼리들이 대각선으로 서 있고 인간들은 코끼리에서 내려 기지개를 켜기도 하고 손에 먹을 것을 들고 돌아다니기도 한다. 바깥 음식 냄새가 가득하다. 할아버지가 먼저 내린다. 수지는 잠에서 덜 깬 듯 안전벨트만 풀고 미간을 찌푸린 채 눈을 감고 있다. 여기서 놀라게 해주면 어떨까? 나는 코끼리 밖으로 뛰어내린다. 어디에 숨어 있다가 놀라게 해줄까? 오, 저쪽에 큼직한 코끼리 뒷문이 열려있다. 나또야 어디 있어? 하면서 나를 찾으러 다니겠지? 그때 내가 뿅 하고 나타나면 엄청 놀랄 거야. 생각만 해도 신난다. 히히히. 다른 코끼리들 사이사이를 통과해 큰 코끼리 뒷문에 올라탄다. 상자가 많이 쌓여있다. 상자와 상자 사이에 몸을 바짝 붙인다. 그렇게 1분이 흘렀다. 2분, 3분, 10분. 멀리서 수주의 냄새가 난다. 가까이 오면 만화 속 주인공처럼 짠하고 나타나야지. 끼, 철커덕. 그 순간 소리와 함께 빛이 점점 사라진다. 순식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이 되어버렸다. 틈과 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얇은 빗줄기조차 없다. 코끼리 문이 닫혔다. 갇힌 건가? 부릉. 이건 코끼리들이 출발하기 전에
심호흡하는 소리다. 나의 통통한 발바닥에서 진동이 느껴진다. 움직인다. 응? 움직여? 안 돼. 큰 코끼리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수지와 할아버지 냄새가 흘려진다. 떡볶이, 어묵, 호두과자, 라면 냄새도 흐려진다. 멀어지고 있다. 큰일이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디로 가는 거지? 온통 상자 냄새뿐이다. 어느 쪽에 문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진정해. 진정해. 나는 똑똑한 강아지니까. 숨을 고른다. 현실을 직시하자. 일단 상황은 벌어졌고 뒤로 감기 버튼은 없다. 되돌아 갈 수 없다. 지져본다. 왈왈! 왈왈! 나의 목소리는 바깥으로 퍼져나가지 않고 벽에 부딪혀 나에게로 되돌아온다. 계속 지져보지만 소용없다. 목이 아프다. 더 이상 짖을 수 없다. 지금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본다. 주위를 둘러본다. 눈을 뜨고 있어도 감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을 만큼 깜깜하다.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제발 수주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기를.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너무 재밌는 소설을 낭독해 드렸는데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 또 깨닫게 되었어요. 가까이 있어서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길.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